네, 소개받았습니다. 일단은 10시에 우리 아직 아기들이 아직 중딩이죠? 중딩들이 여기에 이만큼이나 모였다는 거는 참 일단 대견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잘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네. 나보다 일찍 일어났네. 멋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간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다는 얘기 한번 해주고, 앞에서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 파트를 원래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말씀을 안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여기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서울대까지 와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라고 전공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하는 게 사실상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쉽고 빠른 첫 번째 길이라는 거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하다가 5번 나올 때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 선생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중학교 졸업반, 전 대학교 졸업반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만이 합격 수시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고, 그 옆에는 서울대 수시 합격 족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을 쓰면서 선생님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을 매년 이사학번, 2호학번 생활기록부를 30개 정도 보면서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지? 연세대 애들의 특징은 뭘까? 고려대만 합격한 애들의 특징은 뭘까? 이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반짝반짝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되게 옛날부터 꿈을 꾸는 사람은 반짝반짝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 간 친구들의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꿈을 꾸고 있어서 보면 되게 반짝반짝해요. 그냥 단순히 대학을 가야겠다, 나는 그냥 뭐 교육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학과에 가서 어떤 꿈을 이뤄서 나중에 뭐가 되겠다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럼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지? 어쨌든 서울대는 전교 1등이 가는 데잖아요. 그럼 꿈을 가지고 있어. 좋아. 그럼 그 다음에 공부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고, 조금 더 실질적인 국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영어 학원으로 아는데 제가 국어를 맡게 된 이유는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이 수학 교육과고 저쪽 옆에 있는 선생님이 영어 교육과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지, 국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공교롭게도 아마 국어를 제가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91점을 총점으로 맞아요. 근데 2등급이 뜨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아직 중학교만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91점이면 A잖아요. 그게 끝이었지. 그러면 이게 되게 아슬아슬하고 잘 본 걸 수도 있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여러분 5등급제죠. 응. 그렇기 때문에 한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생각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그냥 1이랑 2랑 똑같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2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첫 시험을 망했어. 근데 망했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망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은 81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총점이 91점으로 2등급이 나온 거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때 한 번 공부 방법을 고치고 계속 100점으로 전교 1등을 하면서 1등급을 맞습니다. 중등 국어 여러분이 본 시험지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조금 이게 시험지 사이즈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 따오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보통 A4 사이즈가 여러분한테 주어져요. 귀엽죠, 시험지가?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전혀 귀엽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여요? 1번 AC, 2번 BD, 3번 ABC, 4번 ACD, 5번 이렇게 선지가 나와. 그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못 푼 채로 시험에 들어가서 처음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탐구 과제 읽어야 되지. 아, 뭘 묻는 문제구나. 근데 자료가 가나다라 막까지 있어. 근데 탐구한 내용도 A부터 E까지 있어. 이걸 다 읽는데 최소 5분이에요. 문제 읽는 데만.
근데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 시험 문제는 보통 25문제의 주관식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풀다가 이제 이런 외부 지문이라고 불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배운 게 안 나오는 내신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험악하죠? 근데 수능이 더 험악해요. 수능은 시험지 큰 거 알죠? 수능 시험지가 제일 커. 아마 모의고사 보면서 마주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지 사이즈가 되게 커요. 우리 상반신만 하거든. 근데 한 페이지에 지문이 다 담기지 않습니다. 이 앞까지 지문이 늘어지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딸린 형태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등 국어 귀여웠던 시절만 생각하고 고등 내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과목이 국어예요. 문제 한 문제가 어디까지 험악해질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맡을 때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예비고일들을 쌤은 제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가장 자각이 없고 아직 아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중학교 때 국어 한 이틀 공부하고 100점을 맞았으면 고등학교 가면은 한 2주일 공부하면 100점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국제고를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2차까지 면접을 보고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 화려하게 떨어지지 보통 2지망 이런 데 떨어지지 않아. 선생님이 사는 지역은 16지망까지 원서를 쓸 수 있었거든. 그럼 어디 떨어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16지망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제고를 이제 탈락을 하고 16지망에 모두가 기피하는 여고에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난 상태에서 내가 국제고 새끼들보단 대학을 훨씬 더 재밌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공부를 그때 바짝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때 국어가 첫날이었는데 내 생에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2등급이냐? 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3년 내내 저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중학교 때부터 풀어왔던 경험이 있죠. 다들 중등 내신 있으면 저것부터 살 거예요. 그래서 쟤네 두 개를 풀고 보통 중학교는 그냥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인지는 없었는데 다르다, 어렵다라는 것만 듣고 어떤 짓을 했냐면 1단원 3,000문제, 2단원 3,000문제, 3단원 3,000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10,000개 정도 풀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3,000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오류를 잡아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약간 쎄하긴 했어요. 왜냐면 왜 쎄했는지는 뒤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문제를 거의 10,000개 가까이 풀고도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어. 그리고 뭔가 쎄한 기분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볼 때부터 혹시 시험 못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망하면은 끝에 가서 망했다 하지 않아요. 시험을 보는 첫 페이지부터 감이 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도 이런 느낌으로 큰일 났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때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는 국어 문제를 풀어도 왜 등급이 안 나왔을까에 대한 답은 딱 3개예요. 첫 번째가 제일 커요. 문학 개념어. 문학 개념어를 지금 우리가 거의 1월이 끝나가는 시점이고 2월이 시작될 시점이잖아요. 국어 공부를 고등 국어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내가 지금 말하는 문학 개념어가 뭔지 알아야 돼.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한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해 보세요. 고등국어랑 중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결정하는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다 떠먹여주는 시험을 쳤거든요. 내가 A를 가르쳐 줄 때 100을 줬잖아. 그럼 너네가 100만큼 나와야지. 이게 중학교 시험이고 고등학교 시험은 A를 줄 때 30밖에 안 줘요. 왜냐면 범위가 2까지 있기 때문에 30 하면서 최소 7을 가르친 다음에 100짜리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고등입니다. 근데 그 100을 가르는 게 문학 개념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 중학교 때 문법을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그 문법 수준의 거의 3배,
그리고 3학년이 되면 6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무서운데 국어만큼 눈에 안 보이는 과목은 없어.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점수로 체크가 돼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핑계가 돼. 컨디션 좋으면 2등급이고 컨디션 안 좋으면 3등급이에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어가 제일 위험한 이유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등 시험은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이쪽에 문제를 좀 보면 과거와 현재 모르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이다. 저 중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야 돼. 마지막에 시각, 촉각, 심상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어린 시절 아픈 아들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들 자체를 전혀 문제 없이 풀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지문들도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들도 당연히 다 알 거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바로 문제로 좀 볼게요. 제가 첫 시험을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시험을 정확히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기억을 하는데 4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그 4문제를 틀린 게 이 4가지 개념어 때문이에요. 문학 개념어. 모르는 개념어들이 등장하는데 학교에서 절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아. 왜냐면 이미 다 1, 2월에 끝내고 왔겠지? 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 자, 객관적 상관물 아는 친구 있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에는 3종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하고 넘어가.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안 알려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객관적 종류가 3개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이미. 감정이입물, 촉매, 분신이라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객관적 상관물에 밑줄을 그어놓고 4가지 선지는 분신으로 1가지 선지는 감정이입물로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른 것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학교 말만 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었지. 이렇게 1등급을 갈라요.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공감각적 심상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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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좋아. 서술자의 개입이랑 공감각적 심상까지 알고 있으면은 아마 문학 개념어는 다 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문학 개념어에서 제일 어려운 4개가 첫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였거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국어에서 성적을 가리려면 이렇게 모르는 걸 내는 수밖에 없어. 문학 개념어는 반드시 입학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다 이걸로 나와요. 보면은 현대시에 막 시적 화자, 시의 운율, 다양한 표현 기법, 뭐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문학 문제집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해. 현대시에서의 다양한 표현 기법, 현대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고전시가 시조 시가 이게 무조건 선지 나오면 1등급 킬러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문학 개념어를 다 하면 여기를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고 입학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의 뇌의 총량이 국어도 넣고 수학도 넣고 영어도 넣다 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뽑아야 된다면 이 3부분 정도는 반드시 마스터를 하고 입학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쌤이 문학에서 처참히 깨진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외부 지문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배운 것만 낸다고 했잖아.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살짝 들어본 친구들이라면 외부 지문의 존재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외부 지문이 뭔지 잘 모르겠지? 그게 뭐냐면 그냥 쉬워요. 배운 본문이랑 관련된 안 배운 지문이 선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걸 골라야 돼. 근데 모르는 채로 마주하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저는 요거를 2가지 표로 만들어가지고 3년 내내 저거를 머리에 박고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도 요거를 기억하면 외부 지문이 나와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시조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직은 모르겠지만 혹시 고전 시가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기분이 좋은 건 보통 짧습니다. 3줄밖에 없어. 3줄밖에 없다? 시조예요. 근데
세 줄 중에서도 기분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 너무 짧아. 그건 평시조고요. 중간 줄이 길어라는 거는 사설시조입니다. 요 개념어들을 이제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거고, 평시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국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보기예요. 보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알려줄 건데, 보기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작가거든요. 작가의 이름이 있으면 양반이 쓴 거고요. 조선시대 거기 때문에 이름이 없이 작자미상이라는 거는 평민이 쓴 겁니다. 거기에 개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이름 뭐를 누군가를 이쁘게 말한 게 작자미상이거든요. 그래서 양반이 쓴 거는 유교 가치라고 해서 충, 효, 의리, 정절 요 키워드에서 외부 지문이 다 끝나.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로는 자연. 근데 얘가 유배당해서 강제로 자연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가 좋아서 자연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유배를 당한 경우에는 조용히 자연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무너무 임금님이 좋고, 임금님은 내 달이고 해고 하늘이고 자연이고 내 바다인데, 근데 임금님이 날 안 찾아줘. 난 억울한데. 이런 뉘앙스로 글을 써. 그래서 그거를 단박에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 얘기에서 진짜 자연을 즐기는 애들은 사자성어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 안빈낙도랑 안분지족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런 세부 키워드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내용을 쓰진 않아요. 보통 개인 서정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나 이별 얘기를 씁니다. 조금 심오한 경우에는 양반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설시조는 전부 다 평민이 써요. 근데 요 얘기가 굉장히 팁인데, 뒤에 가서 내가 맞추는 친구가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제강점기 쭉 나와 있는 4개, 저게 외부 지문이 저 4개 안에서 나온다는 키워드입니다. 시대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 했죠? 내가 똑같은 내용을 중1한테 하다가 일제강점기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런 불상사는 없겠죠? 일제강점기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무조건 시인부터 봐야 돼요. 윤동주인지 이육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것부터 봐야 돼. 왜냐면 일제강점기는 시인이 곧 답이에요. 시인부터 확인을 하고 보기 있으면 보기를 읽고 정서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걸 아직 문학 개념어를 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시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보통 이육사 같은 경우는 성찰을 합니다. 아, 너무 부끄럽다. 왜냐면 이육사는 약간 유학도 가고 집안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되게 힘든 와중에 일본에 유학도 가고 조금 이제 부모님의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되게 불쌍하게 지금 막 고문받고 핍박받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일본에서 공부나 하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를 생각하면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고, 성찰을 얘가 뭘 보고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1등급이 나와요. 이육사만 봐도. 작가별 특징을 이렇게 반드시 윤동주라는 글자만 보고 매칭을 할 수 있는 등급이 되어야지만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화랑 도시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시나 소설 입장에서는 좋게 안 나와요. 키워드가 자연 파괴랑 인간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실업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장 그리고 산업체, 돈 이런 것만 좋아해. 사람 간의 정이 없어. 이런 내용이 문제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군사정권, 6.25 전쟁, 얘네 둘이 비슷한데 시나 소설에 총, 폭탄, 군대, 방공호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 저 시대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외부 지문까지 끼워 맞춘 친구가 1등급이 돼요. 이거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문법을 배우면은 이 노란 부분만 배우게 돼요. 중학교 때 3년 내내 배운 문법이 저 3단원밖에 안 돼. 정확히 말하면 3가지 목차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2번째 시험에서 문법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 파란색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얘는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벌써 범위가 3배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고3 때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 아마 여러분은 과목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언어와 매체라고 문법 단원은 2, 3, 5단원 큰 단원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학년이 지나갈수록 범위가 3배씩 불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근데 너무 이제 문법이 싫잖아. 근데 저 와중에 문법 노트를 반드시 작성을 하라는 좀 싫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고 이름이 다 엇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어간과 어미, 어근 이 세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셋이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어근, 어간, 어미, 쟤네를 헷갈리고 접사라는 개념까지 들어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머리가 터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문법 노트는 반드시 작성을 좀 해줘야지 여러분 머리에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분류할 때는 여기 있다시피 대단원 먼저 쓰고 소단원 쓰고 그 다음 개념어, 정의를 옆에 써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개념어가 어떤 소단원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매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게 헷갈리면 바로 틀려. 특히 역사가 시대에 헷갈리면 바로 틀리잖아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A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이 B를 대답하고 있었으면 B가 맞는 정답일지라도 틀려요. 학교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별도 표기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의문의 변동에 교체가 있는데 교체 7가지 옆에 정의 나오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정리를 하고 시험 포인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결국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되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티처스로 혹시 보셨나요? 티처스 본 애들 있어요? 네, 티처스 초기 때 좋아요. 그 초록색 학생. 네. 티처스 초기 때 2과목만 나온 거 알아요? 그 어떤 과목이에요? 그 왜 국어 안 나왔는지도 아나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럴 리가 없죠. 국영수인데. 일단 대답은 아주 좋았어. 우선 국어가 왜 안 나왔는지는 방송에서 밝힌 적이 없잖아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대치동에도 그 티처스 첫 시작할 때 인강 섭외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 섭외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현강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안에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은퇴하겠다. 이 말이 뭘까? 국어는 아무리 방송이어도 한 달 안에 성적을 못 올려요. 되게 공부는 보통 하나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하나라는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게 제일 안 보이는 과목이야. 국어는 계단식 성장인데 높이가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르나 안 올라요. 진짜 계속 노력을 해야 한 번 오르고 이런 과목이 국어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점검을 계속 해줘야 돼. 백지 테스트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모든 시험 범위를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갈래에 들어맞는 백지 정리법인데 저는 시험 이제 A4에 단권화를 할 때 본문을 시인 경우에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다 써줬고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주요 포인트만 저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학교쌤, 학원쌤, 자습서, 필기를 총집합해가지고 넣어놔요. 다시는 이제 다른 책 뒤적뒤적 하지 않게. 저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공부해봤으면 이거 알 거예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에 파란 부분으로 갈래, 배경, 특징, 주제, 제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적으세요. 저게 하나하나씩 다 선지로 나와, 시험 선지로.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에 박아놓고 얘의 주요 표현법,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엔 역설법이 주요 표현법이야. 소설 같은 경우에 뭐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야. 이런 주요 포인트를 정리를 해놔야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비워놨다가 문제풀이 할 때 틀렸던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국어를 문제풀이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걸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보고 웃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겨요? 안 웃기죠? 근데 이거 웃기다라고 했었어요.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 개념어입니다. 이렇게 전혀 단 1도 웃기지 않은 선지가 나왔지만 이게 갈래가 사설시조예요. 근데 사설시조의 특징은 웃긴 해학성이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사설시조네? 그러면 해학성이 특징이지 해학성이 있는 선지가 정답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사설시조인지도 모르고 뭐 외부 지문이 뭔지도 모르고 읽어봤는데 안 웃겨 X 쳤으면 틀렸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야 돼. 여러분 시선대로 안 웃겨 해버렸으면 틀리는 문제가 수두룩이에요. 제가 아까 전부터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건 보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보기에 출제자의 시선이 다 있어서 그래요. 국어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시선대로 풀어야 되는데 보기를 읽고 작가, 제목을 그 다음에 파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국어를 그때 한번 이제 망하고 시험 대비를 할 때 항상 저런 방식으로 했어요. 거의 한 10번의 시험을 이제 저런 방식으로 쳤는데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풀어주고 문제를 그냥 총합해서 3천제 정도 풀어줬어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출제자의 시선을 내 머리에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어. 국어는 생각을 오래 할수록 많이 틀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국어는 생각을 오래 할수록 많이 틀려요. 그 이유가 내 주관이 섞여서 그래. 내 주관대로 풀지 않고 출제자의 시선대로 풀려는 방식을 익히려면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항상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오답 노트, 백지 테스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이게 비내신 기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음 학기 내신 대비는 너무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맨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주겠지만 수능을 버릴 수가 없는 학년이에요. 무조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 학년인데 그 와중에 수능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 앞부분에서 험악한 수능 문제집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수능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끝내야 될 거는 문학 개념어예요. 요건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치만 첫 시험부터 바로 등장하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 혹시 2등급 이상 난 2등급 이상 국어에서 맞아야겠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1학년 1학기 문법 부분을 선행을 하고 올라가야지 2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 하다가 슬슬 밀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1등급을 맞는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학 개념어 하시고 문법 하시고 고2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고1 모의고사는 쉽습니다. 고1과 고2와 고3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급이 되고 싶으면 고2 모의고사를 하나 업해서 풀어보시고 저는 여기 있는 매일 미니 모의고사를 푸는 걸 좀 추천을 해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국어를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내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튜브들 쌤이 직접 봤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국어에 대해서 더 궁금해진다면 저런 부분을 열심히 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쌤은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 국어는 섬세함의 영역이에요. 국어는 정말 한 올 한 문제를 터치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찢어지게 잘해야 돼. 딱 보자마자 이게 시조구나, 사설시조구나, 해학성이구나, 시조구나, 이거 평시조구나, 양반이 썼구나, 유교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 지문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월 달이 남아 있으니까 2월 달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할 거는 첫 번째로는 문학 개념어. 난 성적을 조금 더 잘 받고 싶다 하면 문법 예습,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 문풀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방식대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은 수학이에요, 얘들아. 혹시 수학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보고 저희 수학 선생님이 나름 또 재미있게 해주실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수학 선생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저 사람을 기대하고 여기 왔다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저건 저의 뜻이 아니라 사진사님이 제가 눈 떠보니까 저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저 공부의 디테일이란 책이랑 뭐 지연쌤도 썼던 책들 한 4권 정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쓰느라 죽을 맛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연쌤 얘기는 다 잘 들었죠? 국어 첫 시간이라서 아마 집중 되게 잘했을 텐데 수학부터 뒤에 영어랑 입시 얘기도 좀 해줄 거거든요. 새 컨텐츠가 나왔어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겠죠? 사진 찍어도 됩니다. 메모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들 집중해서 필기도 좀 하고 열심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면 쌤이 이 내용을 다른 학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학에서 애들이 항상 졸더라고. 방금 전에도 수학 좋아하는 사람 했는데 아무도 없고, 그쵸? 근데 여러분 수학이 제일 공부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오늘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어?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뭘로 할 거냐면 쌤이 수학교육과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저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학 성적이 그대로일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떨어지기까지도 했대요. 근데 쌤도 이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올바른 수학 공부법을 몰라서거든요. 양이 부족했냐? 절대 아니에요. 쌤이 아까 지원쌤 얘기 들으면서 약간 걱정했거든요. 나는 만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희망을 주자면 쌤이 여러분 지금 예비 고1 시절에 겨울방학 동안 수학 문제집 몇 권 풀었을 것 같아요? 맞춰볼래요? 2권? 1권? 오, 맞았어요. 지금 쌤 말투 보니까 알겠죠? 쌤 딱 1권 풀었어요. 여러분 막 3권 이상씩도 푸는 아이들 많을 텐데 쌤은 그 1권만 풀고도 내신 포함해서 수능부터 계속 저희 고등학교에서 1등만 했어요, 수학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오늘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중등 수학의 특징이 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속상하겠지만 중등 수학은 범위가 되게 좁은 편이에요. 한정돼 있는 시험 범위로 아까 국어랑 마찬가지로 정해진 알려준 것들만 아주 좁게 배웁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에 몇 배 이상이 고등학교 수학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유형이 너무 반복적이에요. 수학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죠, 아마도? 그 학원들에서 계속 문제 많이 주고 이 유형 풀어봐라, 저 유형 풀어봐라, 또 이 유형은 10문제 이상 풀어야 된다, 100문제도 풀어봐라 이러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암기로 완벽하니까. 그냥 그것만 외우면 A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그렇게 시키는 건데 중등 수학까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더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절대평가였죠? 그래서 A만 받으면 그냥 끝났어요. 80점으로 A를 받든 100점으로 A를 받든 차이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옆에 단원 보면은 저게 중1 수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느낌이 안 오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다 단절된 단원이에요. 수와 연산, 소인수분해 배웠는데 소인수분해 모른다고 여기 1차식에 더 쓴 거 뺄셈 못할까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비어 있었어도 뒤에 가서 정비례와 반비례 이런 거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단 소리예요. 근데 고등 수학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중등 수학 같은 것도 여기 앞에 소인수분해 모르면 인수분해라는 거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고등 수학 가자마자 이렇게 돼요. 중학교 수학 저 올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수학 첫 시험 보니까 3등급이 떴어요. 놀랍죠? 3등급이라니.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평균 A 비율이 여러분 지역 근처예요. 이게 총 30% 정도나 돼요. 한 3명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A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쌤이 지금 내신 할 때는 9등급제였잖아요. 그때 1등급은 4%예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도 10%예요. 그러면 이 1등급을 받는 친구는 A 중에서도 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뭔가 졸려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좀만 더 힘내서 계속 들어봐요. 끝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자, 그럼 고등 내신 비교해서 말을 해주자면 방대해진 범위라고 했죠. 중학교 수학보다 범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서울 지역 학교들은 부교재라는 걸 많이 써요.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 다 고3들이 이용하는 수능 대비 지침서들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걸 고1, 고2 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부교재로 쓸 거다 하고 여기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도 시험 범위로 넣을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300문제 이상이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그걸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범위 때문에 암기에 이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문제가 변형이 돼요. 우리가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중학교 때 성공적으로 했던 건 뭔가 이 문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게끔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고등학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쌤이 수학 문제 출제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이 문제, 이거 공통수학2 원해방정식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것까지 만들 수 있어요. 쌤은 이거를 참고했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학교 쌤들도 프린트에 이거 실어둬요. 해놓고 쌤 프린트랑 연계해서 낼 거야 라고 말해서 열심히 프린트만 공부하면 이 문제 못 푼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문제들을 50분, 물론 중학교보다 길지만 많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많이 촉박한 시간이에요. 50분 동안 풀어야 된다는 시간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진짜 손 떨려요. 쌤 미적분 시험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손 달달달달 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압박이 심해져요. 수능 수학까지 가볼까요? 수능까지 얘기를 해보면 수능은 더 어려워요. 고등 수학보다도 훨씬 어려워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개념이 여러 가지가 섞여요. 우리가 원해방정식 배웠던 거 플러스 정비례, 반비례 섞이고 또 뭐 섞이고 이런 식으로 섞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되게 생소해요.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쌤이 봤던 수능의 30번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문항.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고3 가서도 모르겠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이제 나의 논리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수능은 더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쌤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조건을 다 확인하고 번호를 매겼어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거 보이죠? 내가 써야 하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다 밑줄을 치면서 번호를 매기고 그 뒤에는 이런 거 불연속이다. 여기에서 연속만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어려운 말들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형해서 다시 적었어요, 문제에. 그리고 번호를 지어가면서 내가 조건을 이걸 썼구나. 또 얘를 썼구나 하면서 다 지우고 근데 뭔가 지워가다가 1, 2, 3, 4까지는 썼는데 5, 6을 안 썼어. 그러면 내가 답이 나왔어도 제대로 안 풀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들까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풀이법 한번 체크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먼 미래 얘기라서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당장 고1 수학부터도 저렇게 어려운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수능 수학 느낌을 고1에서도 우린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왼쪽에 이런 도형 같은 거 보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그나마 익숙하지 않아요? 보조선 같은 거 그려서 풀고 삼각형에다가 잘 줄 그어야지 어떤 닮음 찾아가지고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 아마 봐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졸리죠? 여기에 근데 9월 가게 되면은 이 비슷한 번호대 문제가 이렇게 싹 다 바뀌어요. 그냥 그림에서 우리가 열심히 직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풀려면 이제 이 공부법 말하는 거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답을 맞히는 공부가 아니라 풀이 과정을 설계할 줄 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풀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냐? 풀이 아이디어 노트를 쓰세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방학부터 쭉 습관 들이셔도 진짜로 성적 많이 오를 겁니다. 풀이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히죠? 막히는 건 분명히 어떠한 아이디어를 놓쳐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거나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그걸 맞춰서 다시 풀어보고 이런 학습들 반복하죠. 네, 거기서 그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죠. 해설지의 아이디어고 선생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쌤은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교과서 어떤 페이지에 어떤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고 무작정 판별식 계산이 빠를 때도 있지만 식이 너무 돌아간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자 하면서 아이디어만 적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어. 근데 내가 근해 분리라는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떠올리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정리하는 노트 계속 꼭 습관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부법을 한 가지 이 책에 나온 거를 소개를 좀 해주자면 풀이 연구 공부법이란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거든요. 나머지 정리 알죠 여러분? 선행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소 1차 이하겠죠.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끄덕끄덕. 3차로 나누면 2차 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사실 필승풀이법이 있어요. 그 나누는 식보다 한 차수만 낮은 걸로 미지수로 다 세워버리면은 반드시 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3차면 어떻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a, b, c, d 다 풀 거야? 아니죠. 그런 거를 그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같은 것들을 풀이 아이디어를 잘 연구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에 마이너스 1 넣는 방식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안 될까? 물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된다는 소리예요. 범용성 확인이라고 다른 문제에도 x제곱에 마이너스 1 넣는 방식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유효한 풀이 아이디어인 거니까 그거는 풀이 아이디어 노트에 적고 계속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문제에 적용해 나가면서 그 풀이를 체득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너무 졸리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 덜 졸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쌤이 친구들 많이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좀 빼고 풀면 안 돼요? 여기는 좀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친구들이 분석을 해서 쌤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쌤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풀기로 했으면 다 풀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의도가 있으니까 출제자 쌤들이 만들었을 텐데 왜 우리가 굳이 빼고 풀어야 하지? 그거는 그냥 다 풀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상황 말고 내신이 이제 4주 남았어. 너무 급해. 이럴 때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풀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한다면 이게 완벽하게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나의 풀이가 전부 다 떠오르고 계산해도 막힘이 없을 것 같고 이 풀이대로면 너무 완벽해. 나의 풀이 시나리오가 다 그려져. 이런 문제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문제집에서 건너뛰세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헷갈렸어.
애매한 문제야? 그러면 잠깐은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해설 같은 거 바로 보지 마시고요. 개념도 다시 한번 잠깐 들춰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여러 번 학습도 해주시고, 아예 몰랐던 문제라고 하면은 이 문제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고민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해설과도 내 풀이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어디서 틀렸을지 이런 풀이 아이디어들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일 간과하는 거, 복습. 여러 번 다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비 고1이니까 어떻게 공통수학 원투를 해야 하는지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수학 원투에서 제일 고난도 단원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킬러를 내는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던 거 없었어요? 함수. 오, 쌤이 원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거의 다 킬러가 나오는 대부분의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명제 같은 단원은 사실 쌤들이 새로운 명제를 준다기보다는 주어진 명제를 조금 변형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봤으면 익힐 수 있을 정도만 내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의 방정식에서 킬러 내면 되거든. 그런 단원들이에요. 근데 이 킬러 세 단원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 느낌이 안 오겠지만 수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싹 다 사실상 함수 관련된 단원이에요. 아까 키워드를 너무 잘 말해줬는데 이 함수가 진짜 중요해요. 공통수학 1, 2에서 또 그렇고 나중에 수능까지 고려를 해도 함수라는 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잖아.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쌤한테 뭔가 방학 때 딱 하나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함수는 진짜로 잘 알고 가셔라. 지금 2월 한 달 남았으니까 함수만큼은 마스터가 돼서 3월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쌤은 함수를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미 아는 건데도 개념 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베이직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라는 거, 이런 의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한수가 될 조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해두고 이런 여러분만의 함수 개념 노트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미리 질문을 뭔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었다면 어떤 게 궁금했을까 하면서 질문을 써봤어요. 뭐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또 손들고 말해줘도 되니까 이 질문부터 한번 봐봅시다. 수학이 너무 힘들고 성적이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수학 성적이 공부량 곱하기 공부의 질로 결과가 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량이 만약에 10이에요. 근데 질이 1 정도로 낮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공부량을 반절만 해서 5를 해요. 근데 질이 만약에 3이야. 그러면 누가 더 성적 높다는 소리예요? 5 곱하기 3이 15니까 더 크죠? 그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예요. 쌤이 아까 한 권만 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 권 푼 친구보다 성적이 잘 나왔던 건 공부의 질이 높았기 때문이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을 높이려면은 세 가지를 재점검해 주세요. 방학 동안 이걸 끝내세요. 공부 방식을 재점검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집, 공부량, 공부 루틴이 정말 정확하게 잘 맞는지를 한 번 더 보세요. 문제집을 딱 펼쳤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반 이상이야.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간 것밖에 안 보여. 나한테 내리는 게 B밖에 없어. 동그라미는 한 10%밖에 없어.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집이란 거겠죠. 그러면은 난이도를 살짝 낮은 문제집부터 갔다가 그 문제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제집이 잘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문제 재점검이라는 건 그냥 쉽게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이 문제를 쌤이 이미 프린트에 넣어놨는데 설마 나올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쌤도 고딩 때 했어요. 근데 꼭 넘어가는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복습,
문제 재점검 열심히 하시고요. 개념 재점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 교과서 보는 사람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 교과서를 나는 그걸로 개념 공부해봤다. 없어요? 쌤은 교과서가 고등학교 때도 껌했어요. 수학 교과서인데. 왜냐하면은 쌤들이 개념 문제도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이 개념이 킬링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기 싫잖아.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서 개념 재점검하는 습관 제발 들여주세요. 교과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 수학 오답노트 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게 수행평가 같은 걸로도 쌤들이 오답노트 강조하셔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싶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써요. 문제 똑같이 씁니다. 7번 다항식 fx를 이렇게 쓴 다음에 틀린 답이랑 사유를 써요. 이 정도면 깔끔하고 괜찮은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2번 선생님 제가 이거를 정말 5로 읽으려고 했는데 3으로 읽어버려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유유라는 사유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쓸 시간이 쌤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올바른 풀이 같은 것도 해설지 그대로 써요. 해설지에 이미 써 있는데 왜 이걸 그대로 쓰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저것만 쓰세요. 노트 같은 것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오해, 아까 5를 3으로 봤다 이런 오해 말고 원의 방정식이니까 식부터 세워야 될 줄 알았는데 원과 다른 원 사이의 관계를 도형으로서 살펴봐야 됐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핵심풀이 아이디어 써가지고 딱 2가지만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집에다가 붙이세요. 그 문제에다가 착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서 포스트잇 같은 거 살펴보면서 그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 절약도 엄청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당장 2달, 3달 뒤면은 내신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4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루틴조차도 좀 잡아주자면 먼저 4주 전에는 이때 기본 학습이 모두 끝나 있어야 돼요. 개념 파트의 학습, 교과서 문제 같은 것들, 진도 안 나간 부분이어도 여러분 선행 이미 다 했을 거잖아요. 이미 다 풀어두셔야 돼요. 쉬운 문제들은. 그리고 3주 전에는 응용 학습을 끝냅시다. 우리 학교 프린트 문제 그리고 문제집 대부분들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다 풀어둔 다음에 2주 전에는 뭘 하냐면 심화 학습을 끝내주세요. 여러분이 문제집 문제 중에 뭐 센 C단계 이런 것들 가장 어려운 거 있죠. 그런 2주 전에는 여기까지 다 끝내란 거예요. 그러면은 2주 남았는데 이제 뭐예요? 심화까지 다 풀었는데 1주 전엔 복습해야죠. 집중 복습 기간이에요. 다른 문제 더 풀 필요 없어요. 헷갈렸던 것들을 전부 복습하는 기간이에요. 여기 3주 동안 여러분 아까 포스트잇 같은 것들 붙여두면서 잘 복습할 수 있는 문제집 환경을 만들어 줬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복습하세요. 그 한 주 동안 복습만 잘해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루 전에는 여러분 아마 수학 직보 같은 걸 가겠죠. 근데 쌤은 수학 직보를 학원에서 30분 넘게 1시간 넘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문제를 더 풀지 않고 개념 복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미 문제 복습은 1주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교과서 개념 복습을 이때 하는 거예요. 절대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나 80점 나왔는데 내일 시험은 90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날이 아니라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 읽어보면서 쌤이 낼지도 모르는 서술형도 대비해보고 개념을 철저하게 암기까지 해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FAQ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 수학 어렵겠죠. 쌤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고 수학 교육과 와가지고 이게 내 전공이 정말 맞는 걸까? 나 전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서 수학 공부 잘 하면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희망을 가지고 수학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어 쌤한테 차례를 넘겨볼게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22학번 노재원이고요. 제가 22학번이라서 앞에 선생님들보다 학번이 높은데 학년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군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국어, 수학 얘기 들었는데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걸 알았다면 저도 좀 잘했을 텐데 저는 수학 1등급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보시면 지금 내신 일반고에서 1.9등급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저는 최상위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교 12. 어디까지 얘기했죠? 최상위권이었던 적이 없다. 제가 사실 여기가 동작구죠, 그죠? 동작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동작구를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어디죠? 중앙대죠. 제가 중앙대 교과 전형을 떨어진 성적입니다. 근데 서울대 갔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었고, 그래서 제가 동작구를 잘 안 와요. 좀 속상하거든요. 동작구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앙대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오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국어, 수학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없어요. 두 개는 약간 푸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영어를 외워야 마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 같은 과목처럼 외워야 마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그 한 달을 영어 공부에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고등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실력으로 푸는 과목이 되느냐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남은 한 달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내가 이 영어라는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푸는 과목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잡지 않으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어요, 솔직히. 근데 수학이나 국어는 저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60점을 넘어본 일이 없어요, 중학교 때. 국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녀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쨌든 뭐 서울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학 국어를 못하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고등학교 가서. 근데 영어는요, 여러분들 영어 1학년 때 못 본 애가 3학년 때 잘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어 학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지금 남은 한 달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남은 2년 반 고등학교 수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영어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고 중학교 영어 시험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암기 과목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암기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금천구에서 이제 기출을 좀 뽑아온 건데 첫 번째 거 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중학교에서 보게 되는 지필평가 문항 중에 하나예요. 빈칸을 뚫어놓고 원래 있던 그 문장을 집어넣는 요소죠. 이거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외우면 됩니다. 다이얼로그 열심히 외우고 빈칸 채우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중학교 빈칸 문제였다면 고등학교 빈칸 문제 우리 볼까요? 우리 이 빈칸 보면 원래 있던 지문 맞아요. 원래 너네가 내신 공부할 때 본 지문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선지는요 새로 나옵니다. 새로. 원래 저기 들어있던 빈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선지로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맞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단어를 학교에서 알려주니?
안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너네 어휘의 폭이 얕다면 요런 영어 문제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너가 이미 본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highly란 단어를 몰라, struggle는 몰라 이러면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왜? 지문에 없던 단어이기 때문에 너네가 대비하기가 까다롭거든. 오케이? 서술형입니다. 제가 동작구 중학교가 어떤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중학교 때 서술형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있네요. 확실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술형 어떻게 대비했어요? 외웠죠? 나올 만한 거 외우고, 그죠? 중요한 문법 외우고 했을 텐데 여러분 고등학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대략 20개에서 많은 경우는 30개까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그 지문의 모든 문장을 다 외우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여러분들 다른 공부도 하셔야 돼요. 영어 20개 지문을 전부 다 외우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전교 1등이 20개의 지문을 다 외워서 전교 1등이 되냐?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을 어떻게 써낼지에 대한 얘기.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요한 문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외운 게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 서술형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내신할 때 외우긴 할 거야 몇 문장을. 근데 결국 안 외운 문장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영어 문장을 쓰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아직 안 졸리죠? 어법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공부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맨날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단어랑 문법입니다.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겠대. 근데 중학교 되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접속사 신스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출제가 되었으면 너네 내신 문제엔 뭐만 나와? 신스만 나와.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법 문제 하나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밑줄도 하나 없이 뭐를 고르래? 틀린 개수를 고르래. 맞아? 그러면 너네가 이 지문을 전부 다 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다른 부분만 캐치해내서 고르면 될까? 그것도 안 된다는 소리야. 암기로 안 되는 이유는요. 아무리 여러분들 지문에 변형이 가해져 있고 문법에 변형이 있어도 변형에도 맞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법상. 그러면 너네가 문법 근육이 없으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없어? 없어. 암기만으로 맞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할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학교 영어 외워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을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지 말고. 저는 총 이렇게 4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어휘의 폭.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문장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문법 요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단어장 외우고 있죠? 단어를 매일매일 외운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외우고 있다. 없어요? 있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요. 그만큼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습관이 갖춰진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단어를 매일매일 외워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겠죠 당연히? 서울대 영어교육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단어는 매일 조금이라도 외우는 편이에요. 그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딱 너네 나이 때부터. 그때부터 영어 단어 외우는 습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개수가 많지 않아도 되거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장을 우리가 어떻게 고를까? 근데 학원에서 여러분들 뭐 정해져 있는 교재를 외우고 있죠. 그 교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딱 폈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20%가 채 안 돼.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는 단어가 절반이 넘어가. 그러면 쉬운 교재예요.
그 사이 언저리에 있는 교재를 선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오고 영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너네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읽고 학술적인 글을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으려면 단어가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략 9,000개입니다. 9,000개. 몇 개? 9,000개야. 9,000개.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몇 개는 떼고 있냐면 3,000개 떼고 있어요. 3,000개. 오케이? 그럼 너네 몇 개 남았어? 영어를 아무리 못하는 학생도 6,000개만 외우면 돼. 6,000개.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30개만 외워도 6,000개는 빨리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수능을 못 풀죠? 왜 독해를 못 해내? 단어 6,000개 충분히 습득할 텐데. 까먹어서요. 까먹어서. 영어 단어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까먹어요. 왜냐면 얘들아, 너네 영어 단어장에서 영어 단어 한번 봤어. 외웠어. 테스트 통과했네? 그거 독해 지문에서 몇 번이나 마주쳐? 한번 볼까 말까죠. 그죠? 여러분들 단어장 딱 외웠는데 그 단어가 모의고사에서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까먹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암기량은요. 신규 단어는 나는 3, 4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하루에. 데이 하나씩.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안 합니다. 회독하는 거. 앞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틀린 문장, 틀린 단어라든지. 그래서 저는 앞에 데이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까지는 복습하는 비율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1대3의 비율로 복습하라고 합니다. 신규 단어량보다 3배 많아야 돼요. 복습하는 양이. 그래야 여러분들 일단 안 까먹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생각보다 듣기가 마지막 고3 때까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왜냐면 단어는 알아. 근데 발음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음 기호 통해서 보거나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경험이 여러분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듣고 발음해 보고 하시고. 얘들아, 우리 서술형 해야 되잖아. 우리 모의고사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를 한글로 하는 테스트만 보고 말아버리는데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그 단어가 오래 기억이 남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의 어휘의 폭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다음 다이어 모드 암기하기 요거 있고,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단어 암기하는 것 중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 너네 한국어 습득할 때 너네 단어장 외웠어? 한국어 외울 때 단어장 외웠니? 아니죠. 어떻게 받아들였어?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듣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너네 단어 받아들이지 않았니? 단어장 외우지 않았잖아 우리. 그죠? 영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영어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뭐가 많냐면 독해하고 듣기 하면서 습득하는 단어가 훨씬 많아. 그러면 얘들아 그 단어 제발 흘려보내지 마. 너네 독해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뜻 찾아보고 형광펜 끄고 밑에 예쁘게 써보고 넘긴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 단어까지 습득해야 여러분들 단어 어휘의 폭이 급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다음 예문이 중요하단데 얘들아 우리 결국은 그 단어 외우는 게 우리 단어 시험이 있어요? 수능에? 고등학교 4시에 단어 시험 있니? 없어. 결국 우리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다. 그래서 얘들아 단어장에 있는 예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 이거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문을 보지 않고 암기했을 때보다 32%더 오래 기억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목표를 잘 잡아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이든 모의고사는 보게 되면 기본적인 어휘의 폭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맞출 수 있다고. 암기가 아니라. 맞니? 그러려면 지금 너네가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 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휘발시키지 말아야겠죠.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알겠나요? 어법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뭐 괜찮으면 써보고 아니면 그 중에 뭐 질문을 던지셔도 돼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들어봐요. 저는 첫 번째 어법 구문을 학습할 때 하나의 문법 요소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이 전제부터 깔고 가자. 얘들아
찍어도 돼요?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찍어도 됩니다. 제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뭔 얘기하려고 했죠? 지금 좀 치매가 왔나 봐요.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얘들아, 오케이. 요 얘기부터 하기로 했죠. 얘들아, 중학교 문법책, 고등학교 문법책 본 적 있어요? 둘 다? 본 적 없어요? 그거 목차 한번 딱 열어보면 얘들아, 뭘 볼 수 있냐면 똑같습니다. 모든 문법책의 목차가 거의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어 있고. 중학교 문법책, 고등학교 문법책이 그럼 내용이 달라지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법책이 엄청 많고 이래서 무슨 영어 문법이 엄청 많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집 딱 한 권 사서 그 목차 있는 게 전부예요. 영문법의 전부. 너네가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하는 영문법의 전부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든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문법 요소를 이렇게 학습할 거예요. 우리 지금 무슨 태라고 써 있어? 수동태. 수동태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너네 문법 수업 들으면 요 수동태에 관한 문법 책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얘들아,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예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가는 거냐면 여기 능동태와 수동태란 제목 있지. 그 제목을 백지에 쫙 써.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내용을 백지에 써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얘를 학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요 제목 있죠. 요 제목만 백지에 딱딱딱딱 써서 내가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두 번째, 이거 우리 무슨 책인지 알아요? 천일문이죠. 천일문. 이런 걸 이제 구문교재라고 하거든요. 구문교재. 이렇게 문장 단위로 나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문법 왜 배워?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는 도구를 만드냐지. 그게 하나의 문법적인 목표거든. 그래서 여기 주어가 동작을 하는가 받는가, 이거 무슨 파트겠어? 수동태 파트야. 그래서 이 수동태 파트에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수동태를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건 난 요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 뭘 했냐면 화이트 라벨이란 교재를 저는 샀어요. 얘는 서술형을 대비하는 교재거든.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수동태를 배웠으면 수동태 문장을 직접 써보는 거야. 서술형처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 문장을 쓰는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법 하나를 이런 세 가지의 패턴으로 완성을 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잘 다니고 있을 거고,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영어 학원이라서 제 의견을 이렇게 좀 피력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 볼까? 우리 학원 중에 얘들아, 사교육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딘 것 같아?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어예요. 영어 학원을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우리 언제부터 배워요?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 수학 유치원 들어봤어? 없죠. 그죠? 영어는 얘들아, 우리가 학원을 전부 다 다니는 과목 중에 하나야. 근데 얘들아, 왜 누구는 1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1등급이 안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든, 수학 학원을 다니든 국어 학원을 다니든, 얘들아, 전교 1등 최상위권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학원을 100으로 생각하지 않아. 학원은 나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공부 방법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구멍을 메꾸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너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다음 볼까요? 내신인데 이거 내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 내신 관련해서. 얘들아, 독해할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문법 요소 파악했잖아. 문법 배우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항상 그 목차를 내 책상 위에 펴놔. 그러고 나서 우리 독해했을 때 만약에 독해 문제 틀리면 막 해석해보고 하잖아. 분석해보고 하잖아. 안 하니? 아, 그래? 우리 뭐 지문 분석하고 하잖아. 그지? 맞지? 고맙다. 얘들아, 우리 저 지문 분석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뭘 했냐면 얘들아, 문법 목차를 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이 어디 있을지 찾아봤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밑줄 그어보면서 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예를 들면 believe라는 동사 뒤에 that이 나왔네.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대신에 그럼 그 문법 책으로 가서 페이지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얘도 뭐뭐 하는 것인데 왜 관계대명사 와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옆에 질문까지 써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질문까지 써본 다음에 이 질문을 어디서 해결하는 거야? 학원 와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라고 너네 지금 돈 내고 학원 가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re allowed라는 오형식 수동태가 쓰였는데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 찾아봤어. 근데 왜 투부정사지? 뭐 이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왜 be allowed 뒤에 to make가 와야지 making 오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라고. 알겠니? 그 질문은 학원에서 던져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법 구멍을 채워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렵나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영문법 목차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궁금한 거 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일단 첫 번째 단어, 어법, 독해에 대한 얘기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나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어. 내신 루틴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너네는 아직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사실 내신이 조금 남았잖아. 난 사실 너네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저는 당구에 빠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당구만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할지 뭐 들어보고 앉아있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얘들아 나 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너네가 나는 영어는 항상 전교 1등이었어. 항상 전교 1등. 응? 근데 얘들아 항상 전교 1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 외웠냐? 나는 한 번도 뭘 외워본 일이 없어. 영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1등급 맞았냐? 너네 요대로만 하면 돼. 오케이? 첫 번째 내신 지문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면서 단어, 어법, 구문 촘촘히 확인한다. 앞에서 내가 아까 보여줬었는데 요거 보여요. 요거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거든. 나는 글씨 예쁘게 써 이런 게 참 좋더라고. 여학생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항상 형광펜도 똑같은 형광펜만 쓰고 볼펜도 똑같은 볼펜만 써요. 글씨도 참 예쁘게 잘 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노 단위로 내가 분석했어. 이걸 학원에서 실제로 학원에서 썼어. 나는 학생이잖아. 근데 학원쌤이 이거 보면서 이거를 애들한테 뿌릴 정도로 정말 나노 단위로 촘촘하게 분석을 했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얘들아 학교 필기도 있을 거고 학원 필기도 있을 거고 그치? 학교 필기, 학원 필기 이런 거 다 너네가 다 합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합쳐서 너네만의 내신 노트를 이렇게 한번 써본다. 첫 번째야.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지문 단어를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확장해서 대비한다. 요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얘들아 이거를 직접 찾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 주요한 어휘들 있지. 거기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직접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활용하는 거야? 옳은 영어 활용하시면 되겠죠. 너네 내신 대비할 때. 그죠?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혹시 비슷한 뜻 있을까요? 이거랑 반대되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얘의 명사형은 뭐죠? 얘의 동사형은 뭐죠? 이런 것들. 왜냐하면 너네가 지문에 있는 단어가 변형해서 나와. 선지로. 그러면 얘들아 그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가 너네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알더라도. 그래서 너네가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돼. 특히 서술형은 파생어가 많이 나오거든. 파생어라는 거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동사가 명사형 되는 거, 명사가 동사 되는 거 이런 거.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난 요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너네 학교 시험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내죠. 학교 선생님. 나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영어 문제 중에 제목, 주제 이런 게 제일 어려웠어. 너네 모의고사 보면 사실 그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보는 이 글의 주제랑 선생님이 보는 이 글의 주제랑 학원 선생님이 보는 이 글의 주제가 다를 수 있거든. 난 그게 제일 어려웠어. 특히 최상위권 애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이 글의 제목이 뭐지? 왜 이건 안 돼요? 얘도 다루고 있는데 왜 얘는 안 되죠?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물론 학원 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시지만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거 맞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어. 누가 맞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지문 있지 20개의 지문에 제목을 내가 직접 써봤어. 영어로 하나 한글로 하나.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제출해 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 제목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괜찮은데 야 얘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모든 글의 제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글 제목 뭐예요? 이 글 제목 뭐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무례하죠. 너네가 직접 제목을 써서 가서 선생님 이 글의 제목은 이렇게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제목 문제가 어렵지만 틀린 적이 없어요. 알겠니? 지금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제목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지? 근데 알게 됩니다. 얘들아. 제목, 주제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연습 요거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누구도 안 알려준다 이거. 마지막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문장들 나는 30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문법 요소가 있는 문장이 어쨌든 있어. 그런 문장을 30개 정도 외워주는 것도 좋다. 오케이? 그래서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한다. 나는 이 외우는 건 시험 전날 했어요. 영어 시험 전날. 그래서 영어 시험 전날 학원에서 아마 몇 개 뽑아줄 거예요. 문장들을. 그 문장들 보면서 암기하면 좋겠다. 괜찮니? 오케이. 혹시 질문 있나? 여기 있는 질문들은 제가 그냥 쓴 거라서 혹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요. 지금 뭐 하나 더 남았어요. 조금 피곤하겠지만 좀 더 잘 듣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해서 고등학교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영수가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괜찮네. 쌤이 이제 이게 서울대 3인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수 없는 얘기를 해볼까 해. 원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공부는 왜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나이 먹고 내가 공부를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3명의 공통점인 어느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한 애들,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뒤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1등급의 일상체험이라는 걸 한번 보여줄까 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저는 윈터스쿨을 들어가서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플래너를 광적으로 쓰는 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전교 1등들은 플래너를 정말 광적으로 쓰는 습관이 있어. 이건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보다시피 저렇게 쓰고도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메모장에 하나하나 다 써서 체크를 다 누르고 나서야 만족을 했어. 내가 너무너무 검증받고 싶어서. 근데 검증은 남한테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나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보다시피 영어가 너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모의고사가 지문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쌤은 하나하나 내가 이거 외웠나? 다 X 치는 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단거나 월별 플래너 저거를 정말 강박적으로 썼는데 모든 학교의 전교 1등들을 봐도 똑같이 저러고 있어. 전교 1등의 공통된 마인드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3가지 답을 내려요. 운 좋은 1등급을 바라지 않아. 전교 1등들은. 절대로 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운은 괜히 운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운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비둘기 똥을 안 밟은 것도 운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운을 갖고 싶으면 언제 써야 돼? 수능 이럴 때 쓰면 안 되지. 로또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네 맘대로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운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아. 당연한 1등급을 받고 싶어 해. 그리고 공부법의 왕도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노재원 쌤, 인경 쌤 그리고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100% 정답이 될 수 없어. 결국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꿔야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의 근거가 실력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저는 이제
벼락치기를 했는데 벼락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저는 2주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2학년 때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데이트를 해야겠지? 그 데이트를 해야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연애를 할 때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나의 자아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3주 전까지 쎄 빠지게 데이트한 다음에 2주 동안 벼락치기를 해야겠다라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내가 항상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네들이 꼭 집에 가서 엄마가 뭐 배웠어 하면 응 고등학교에 이제 오늘 서울대 쌤이 왔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느라 2주밖에 공부를 안 했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도 벼락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야. 공부량을 줄이지 않았어. 나는 절대로. 남들이 4주 동안 하는 거를 똑같이 갔다가 아까 내가 국어 3천 문제 풀었다고 했잖아. 나는 사탐이나 영어를 공부할 때도 거의 남들의 2배 공부량을 했어. 나는 기간만 내 체력에 맞춘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하는 양을 그대로 냅두고 내 기간을 내 체력에 맞춘 거지. 나는 순간 몰입도가 되게 뛰어나. 단기적으로 외우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계좌번호를 한번 부르잖아.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그 한 번 들은 걸로 기억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려. 다시는 기억할 수 없어. 약간 그런 타입이야. 나 같은 친구 있지. 그리고 이런 애들 있어. 너네 4주 공부했을 때 이런 거 느낀 적 있니? 수학은 잊을 수 없으니까 영어로 하자. 영어 1단원을 외워.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2단원을 배우겠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단원을 배워. 그럼 1단원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돼서 모의고사를 배우면 교과서가 기억이 안 나. 난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 머리가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었던 거지. 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간을 바짝 줄이고 잠을 줄였어. 나는 저 때 2주 동안에 새벽 4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났어. 14일 동안을 매일매일 링거를 꽂으면서. 너네 할 수 있겠어? 응. 그러면 벼락치기를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게 됐었어. 나는 2주 동안 바짝 독하게 하고 정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냥 놀진 않았지만 좀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 파였는데 너네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너네 체력에 기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남들이 4주 한다고 4주가 정답인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까 당연한 1등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운 좋은 1등급은 바라면은 2등급이 나와 얘들아. 2등급이 나오면 다행이야.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1등급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국어도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 사탐도 내가 제일 문제 많이 풀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누가 1등급이어야 돼? 내가 1등급이어야지. 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1등급이 될까? 안 될까? 2등급 나올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할 새도 없이 압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나 같은 생각을 되게 잘 가져. 중요한 점은 염치라는 거야. 염치. 너네 정말 죽도록 공부한 애가 옆에 있는데 걔가 2등급이야? 근데 너네는 정말 재능충으로 막 이틀 공부하고 1등급을 받았어. 그럼 너네 인간이라면 2등급 받은 걔 앞에서 자축할 수 있겠니? 즐거워할 수 있겠어? 인간이라면? 안 되겠지. 그렇지? 맞는 말이야. 나도 그러기 싫었어. 나는 내가 1등급을 받아놓고 부끄러운 1등급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모두가 인정할 만큼 가장 독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1등급이 받은 거를 굳이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거지. 근데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최상위권 학생치고 평일에 순공 4시간 이하 그리고 평일에 이제 주말에 순공 10시간 이하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 자만 때문에 보통 공부량을 줄이게 되는데 자만은 최대의 적이야. 특히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자만이 심해. 중학교 때까지 난 A였거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만하게 되는데 나는 너네가 이제 일반고를 갈 거잖아. 일반고는 이제 실수 싸움이야 얘들아. 5등급제가 1등급이 10%까지니까 되게 널널해 보이지? 아니야. 전혀 널널하지 않아. 그리고 걔네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촘촘한 데는 막 3점 차이, 5점 차이 이래.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 이제 실수로 인한 등급 하락은 굉장히 치명적일 건데 꼼꼼함을 키우려면 광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 나는 국제고를 이제 준비를 했다가 첫 시험을 치기 전까지 얼마나
자아에 도취해 있겠어. 나는 국제고를 준비했는데 16지망이야. 그럼 나는 1등급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시험을 굉장히 크게 망해. 나는 이제 수학을 한 45점 이 정도까지 맞아봤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월별 플래너, 주간 플래너, 일간 플래너를 다 쓰면서 막았어. 너네가 요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요거야. 너네가 3월 달이 되면은 되게 멋진 고딩이 되어 있을 것 같지? 그러지 않아. 우리는 우리야.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거든. 근데 너네가 3월 달에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한 문장을 세우는 경우에는 달라져. 그러니까 요렇게 할 거야라는 거를 너네가 목표를 제대로 세웠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건 되게 중요한데 2시간 동안 수학 5문제를 개념 문제를 푸는 거는 좋은 공부일까? 응. 아니야. 저거 이제 2시간을 파보면 어떤 거냐면 한 5분 집중한 다음에 릴스를 켜. 그다음에 한 2개 정도 봐. 이제 뇌가 리프레시 됐으니까 다시 수학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공부하면 저 공부량이 나오는데 너넨 플래너에 어떻게 체크해? 2시간, 수학 2시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공부량이 늘 수가 없어. 내가 정확하게 뭐 했고 정확하게 언젠지를 완전 명확하게 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네가 가장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습관은 요거야. 보통 플래너를 아기들이 아직 못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는 뭐부터 하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을 짜기 전에 너네의 공부량을 먼저 알아야 돼. 그날 저녁에 완전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한 거를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수학 공부 이따구로 적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수학 RPM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저것만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기록을 해도 너네 공부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야. 메타인지라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 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눈에 안 보여서 그래. 내가 뭐 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걸 몰라서 그러거든. 정확하게 적은 경우에는 공부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T야. 우리 엄마가 거의 T 100에 가까우신 부모님이거든. 내가 이제 국제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지고 16지망에 걸렸을 때 굉장히 거만하게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 고등학교 가면 1반에는 수빈이 5명 있고 2반에는 수민이 5명 있어. 3반에는 민겸이 10명 있어. 너 여전히 1등일 것 같아? 이 얘기를 했어. 참고로 저기 수빈이는 전교 1등이고 나는 중학교 때 전교 한 3등이었어. 수민이가 전교 2등이고 민겸이가 전교 5등이야. 그런 애들 수두룩 빽빽이 고등학교에 온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너네를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런 애들이 날고 기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교 1등들은 절대로 과거의 영광으로 자신감을 갖지 않아. 그럼 뭘로 자신감을 갖느냐? 요거야. 현재 내가 지금 딱 내신 기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뭘 공부했고 비내신 기간 때 다음 내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요것만 믿어. 절대로 내가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하겠지? 이런 부류의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 그리고 쌤이 이제 원래 여기 2페이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너희의 원장님의 부탁으로 입시 얘기를 조금 섞어서 PPT를 새로 만들었어. 혹시 새로운 PPT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약간 기다리는 타임이 심심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영어랑 국어는 선생님이 너네 질문을 위해서 직접 질문도 적어줬는데 국어는 아무 질문을 안 받기 좀 그렇지 않냐? 그치? 그러면 너네한테 시키긴 좀 그러니까 우리 대표 원장님이 마침 뒤에 계시잖아. 대표 원장님한테 국어 관련 질문을 좀 받아보자. 일단 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최소 노력, 최대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싶어해. 근데 효과는 최대한이어야 돼. 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국어 막 6시간 매일매일 하고 1등급 받고 싶어? 그러지 않잖아. 한 10분 컷, 20분 컷 이렇게 내고 싶어 하잖아. 그때 되게 좋은 거는 국어에 긴 지문을 접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수학 2시간 얘기할 때 쇼츠 얘기했지. 그러니까 너네가 쇼츠랑 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미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지? 응. 쇼츠랑 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긴 글을 못 읽어요. 응. 아까 내가 너네 중등 시험지, 그 다음에 고등 시험지, 그 다음에 수능 시험지 보여줬지.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국어를 못해요. 점점 지문 양이 길어지거든. 그래서 최소 효율로 드릴 수 있는 건 하루에 20분씩 약간 짧은 지문에서 수준별로 점점 더 지문 읽는 양을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긴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는 거. 보통 제일 유명하게 매산비 매산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구조화 연습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긴 글을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구조화가 성적을 가르는 건데 매산비 매산문은 그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일국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면 직접 수능 지문을 찾아가지고 읽어도 됩니다. 그러기 싫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지문 양을 좀 늘리는 거죠. 네. 자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국어 좋아요. 그건 제가 너무 어떤 거? 교재. 문학 개념어 했어요? 학원에서 하고 있어. 어떤 거 쓰고 있어요? 자체 교재? 몰라. 문학 개념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아마 학원 교재를 따라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고1 때 실제로 썼던 거는 백인의 지혜 문학이었어요. 거기에 외부 지문 나오는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백인의 지혜 외부 지문용으로 문학을 공부하고 매일국어처럼 비문학 프로그램 몇 개 이제 써가지고 지문량 늘리고 요 연습을 방학 때 많이 했었죠. 아주 똑똑한 질문이었어. 좋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빠르게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저희 3명이서 입 모아서 얘기하죠. 고등학교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고등학교 가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 봤던 중등 시험은 최고야 막 너네 이거를 A를 맞아? 참 잘했네 막 이런 느낌의 시험이 나와 너네한테. 근데 고등 시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너네는 이제 소야 얘들아 소. 1등급 1풀풀 A풀풀 2풀. 지금 웃지? 내가 고3 애들한테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잖아? 그럼 뭐부터 얘기하는지 알아? 이름 절대 얘기 안 해. 저는 내신 1점 몇 등급인데요. 저는 내신 3점 몇 등급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고등학생은 소야 얘들아 소. 그리고 너네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해. 계속 뭘 넣어. 근데 나와. 근데 고등 시험은 약간 저런 느낌이에요. 누가 가장 비싼 소고기가 될 것인가? 누가 이제 저급한 이제 미국산 그 구웠을 때 씹히지도 않는 소고기가 될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고등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마주해요. 중학교 시험은 맞으라고 내는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틀려야 등급이 갈리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틀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제 소가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얘들아.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다 해. 근데 못한 이유는 가지각색일 뿐이지. 그리고 요거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너네 지금 예습하는 애들 공수 1, 공수 2 요런 말 쓰지? 이제 공통 국어, 공통 사회, 공통 과학 요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공통 과목의 이수를 통해서 너네 적성을 고민해야 되는데 치명적인 거는 1학기가 끝나면 3학년 것까지의 선택 과목을 다 선택해야 돼. 바꿀 수 없어. 명목상으로는 2학년 때 것까지만 고정하고 3학년 때 바꿀 수 있게 하거든. 근데 못 바꿔.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너네 바빠. 수행평가 진짜 많아. 그리고 시험이 진짜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다시 시험이 찾아와. 그리고 모의고사도 봐야겠지? 그냥 시험만 보면은 한 학기가 끝나. 근데 그 와중에 뭐 해야 되냐면 생기부 채워야겠지. 바빠 너네 이제.
고등학생의 한 달 살기 중에 이제 제일 너네가 힘들 기간은 3월이야, 3월. 고등학교 시간표가 조금씩 길어져. 근데 너네는 이제 5분의 집중력을 늘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되거든. 근데 그거를 쭉 적응할 필요가 있고, 너네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비교과, 동아리 선정 이런 얘기하는데, 너네 동아리 중학교 때 피구 뭐 이런 거 했니?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 동아리는 고등학교 동아리는 이제 진로를 대변하는 어떤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 이 말은 뭐야? 겨울방학 때 진로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 3월 달에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바빠 너희. 고교학점제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야 아마 험악하게. 뭐 폐지한다 이런 말 있지? 죽었다 깨어나도 너네가 대학에 갈 때까지 폐지가 될 일이 없어요. 정책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너네 오히려 더 힘들어. 너네 막 대통령이 저는 수능 듣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하면 갑자기 폐지될 것 같아? 그럼 너네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체념하고 배우면 된다 얘들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지.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얘들아. 너네 인서울이라고 하면 내가 예비고1 애들한테 인서울 물어보면 옆에 있는 중앙대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런 게 인서울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서울도 있는 거 알지? 응. 위에 있는 서울. 그러니까 여기서 강을 건너면 나오는 서울. 그것도 서울이야? 걔네들까지 포함한 인서울 합격선이 1.6이 나와야 돼. 니네가 1.6. 1등급 2개, 2등급 3개 이렇게 맞으면 저런 느낌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너네가 얘기하는 스카이 여기 보여? 이건 합격선인데 여긴 지원 가능이야. 2등급을 받아도 합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자, 평균 1.16등급이야. 이러면은 한 3년 동안 2등급을 한 3번 정도 받으면은 저렇게 돼. 대학 가기 진짜 힘들어졌어. 5등급제가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랑 뭐 융합 선택 과목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도가 시작이 된 거거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따라와봐. 너네가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지. 그리고 2, 3학년 때 이걸 바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름 봐봐. 인공지능 기초. 이거 뭔가 ABC의 향기가 나지 않니?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과목이야. 근데 이상하지? 봐봐. 심화 영어. 뭔가 ABC의 향기가 나. 근데 저거 등급제야. 근데 심화 영어랑 인공지능 기초에서 어떻게 등급을 가르쳐? 그리고 일부 학교는 이런 것까지 선택 과목으로 상대평가로 만들기도 해. 그럼 이제 너네가 뭐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하나 더 절망적인 얘기는 너네는 절대로 정시런을 하거나 수시러만 할 수 없다는 점이야.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 너네가 5등급제가 됐다는 거는 학교에서 조금 유하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니네 수준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5등급제가 되면서 당연히 수능도 빡세게 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 2년 전에 뭐 먹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지. 그럼 2년 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그걸로 이제 수능을 쳐야 돼. 1학년 때 공부한 과목으로 3학년 때 수능을 응시한다는 가장 치명적인 과목 편제가 짜여져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이제 언니 오빠들 있는 경우에 내신 망하면 저 정시할게요 이런 얘기 하거든. 니네 이제 저런 말 못해. 왜냐면 정시에 수능에 너네 내신 등급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 40% 정도. 치명적이지. 그리고 수시를 할 때도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수능에서 몇 등급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이런 조건을 더 많이 걸기 시작했어. 다시 얘기하면 너네는 정시로도 수시로도 한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 해야 돼. 다.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바빠. 고교학점제가 반응이 안 좋은 이유는 이거야. 자율이 아니라는 거. 권장 과목이라고 대학에서 냈으면 권장일까? 필수야. 너네는 선발을 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대학에서 얘기하는 권장은 너네한텐 필수야. 근데 문과는 권장 과목이 없어. 왜 그럴까? 문과는 버려졌을까? 이게 이과를 보면 티가 난다 얘들아. 이건 이과 대학이야. 어때? 권장 과목 개 많지.
근데 문과는 어때? 이거 문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뭘까? 문과는 버렸다는 걸까? 아니야. 문과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야. 우리가 가이드를 주지 않을 테니 너희가 우리가 풀어놓은 자료만큼 너네만의 정확한 스토리를 잡아서 남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야. 문과는 딱 하나가 이제 합격 키워드야. 너네만의 정확한 생기부 스토리가 나와야지만 합격할 수 있어. 권장 과목이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야. 규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이과는 어떨까? 그런 거 없어. 그냥 공부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 혹시 이과인데 물리를 안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에? 그럼 대학을 못 가요. 물리를 해야 돼, 얘들아. 이과를 왜 갈까? 솔직하게. 오, 대학 가기가 이과가 편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과보다 압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정확히 답은 하나야. 취업하려고. 문송하지 않으려고. 근데 취업할 때 너네 대기업 가고 싶을 거 아니야. SK 하이닉스 이런 거 가고 싶을 거지. 근데 너네 자연대가 취업이 될 것 같아? 자연대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럼 공대에 가야겠지. 공대 가려면 물리를 해야 돼. 물리를 안 하면 입학을 할 수가 없어. 이과는 물리, 화학, 생명 혹은 뭐 화학, 지구, 생명, 지구 해주고 수학 다 선택해야 돼. 교과 역량이 중요해. 너네는 이제 이과를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물리 1, 물리 2를 필수로 선택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된다. 물리를 선택을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세대가 왔어. 자, 그럼 문과는 뭘까? 스토리 싸움 그리고 최저. 문과는 최저야. 수능을 잘 봐야 돼. 마지막 페이지야 얘들아. 고교학점제가 진로 변경 불이익이 없다라고 광고를 해. 근데 있어. 너네가 꿈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경우에 생기부대에 해명을 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 옛날에는 너네 선배가 공과대학을 준비하다가 혹은 의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럼 자연대로 생기부를 틀었어. 그 다음에 자연대로 지원을 해. 그 다음에 합격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공대에서 자연대로 바꿀 때 성적이 안 돼서 회피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 대학에서. 근데 맞잖아. 아니라는 거를 생기부에 명확하게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되게 심하게 있어. 그래서 꿈을 멋대로 바꾸고 그럴 수가 없어. 진로 고민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돼. 그리고 환경하고 물리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환경하고 싶지. 갑자기 환경 평소에 쓰레기도 막 버리는데 갑자기 환경이 너무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수강생 적고 내신 어려운 권장 과목을 고르셔야 돼요. 환경 이런 거 하면 대학을 못 가. 물리 버리고 환경을 하셨네요. 이거 혹시 회피하신 건가요? 물리가 어려워서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렇게 보고 탈락시켜.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반응이 안 좋은 이유지. 그럼 A, B, C만 많이 선택하면 불리해. 5등급제 해줬잖아. 그 말은 내신 경쟁에 정확하게 뛰어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문과는 문과 과목만, 이과는 이과 과목만 이수하면 될까요? 문과는 문과 과목만 이수하면 안 됩니다. 융합형 인재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문과는 코딩, 정보, 데이터 처리 이런 과목 들어야 되는데 이과는 이과 과목만 이수해도 시간이 없어. 물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너희가 고교학점제랑 5등급제로 바뀌면서 너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고등학교인데? 근데 생각보다 얘들아 고등학교는 그렇게 체계적인 곳이 아니야. 선생님들도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쌤이 뒷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전교 1등의 마인드하고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수능 변화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10시부터 너네가 진짜 오기 쉽지 않다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얘들아. 10시부터 12시까지 들은 너네 이제 옳은 영어 학생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도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 얘들아. 수고했어.